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제를 규제한다를 쓴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규제를 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내 스케줄은 누가 결정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누가 결정하고, 내가 여행하고 싶은 것은 또 누가 결정하죠?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은지는 누가 결정하죠?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 자신이죠.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개인과 국가, 정부를 놓고서 보면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정부의 규제는 그 다음에 원칙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만 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규제들이 없이 차들이 마구잡이 다니면 사람들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교통과 사람들로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세상이 되겠죠.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죠. 그렇다면 왜 규제를 규제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현실의 규제가 이런 신호등 규제 체계와 같이 반드시 효과적이고 개인의 자유의 한계 영역을 보충해 주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는 때 아닌 막걸리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마트마다 다양한 막걸리를 내놓고 팔고 있죠.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 프리미엄 막걸리도 몇 개나 생겨났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걸리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100년이 넘는 술이지만 오랫동안 술 제조를 억누르는 규제로 산업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집집마다 빚던 막걸리가 있었는데 이런 가게주가 지금부터 60년쯤 전에 1960년대 보릿고개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금지되었죠. 먹을 쌀도 없는데 술을 만들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쯤 전에는 막걸리는 정부가 인허가해준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맥주나 소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자도 소주 규제입니다. 서울은 진로, 경상도는 금복주, 강원도는 경월, 대전은 선양, 전라도는 보혜, 이런 식이었습니다. 막걸리 수요가 급증한 것은 막걸리 맛이 다양해지고 맛있는 막걸리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겠죠. 산수유나 흑임자, 밤을 넣은 실험적 막걸리도 요즘 나오죠.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이던 저녁 식사에도 요즘은 막걸리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강남에서는 10,000원대에 이르는 프리미엄 막걸리 전문점이 등장하기도 했다죠.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전문 판매 포털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바로 규제를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1977년까지는 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없었고요. 1998년까지는 식물을 첨가할 수도 없었죠. 2000년까지는 양조장이 있는 시군의 영역 밖으로 막걸리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었습니다. 막걸리에 과일을 넣으면 과일주로 분류해서 주세를 5%에서 30%로 높아지는 규제도 해소되었죠. 온라인으로 팔 수 없었던 규제 역시 5년 전쯤에 없어졌습니다. 규제를 규제한 결과 유통망이 열악해서 대기업에 비해 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의 판매 기회가 확 늘었죠. 막걸리로 승부를 보겠다는 다수의 청년이 생겨났습니다. 1919년에는 막걸리에 대한 총산 규제도 없어졌습니다. 과일로 막걸리 맛을 다양하게 할 경우 총산 규격을 맞추기 어려웠던 애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총산 규격이란 막걸리의 산도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걸리 풍년은 갑자기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막걸리 규제를 걷어내니까 막걸리 제품이 다양해졌고 10,000원이 넘는 프리미엄 막걸리에서 1-2,000원의 가벼운 막걸리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맛을 가진 다양한 상품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는 막걸리 업자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규제로 못 살게 했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국민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고쳐진 것을 보면 이들 규제도 결국은 문제가 있었고
규제로 해결하려는 문제에 비해서 규제가 초래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컸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994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 산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시나요? 모든 국민이 수돗물이나 보리차를 끓여 먹었었죠. 2021년 우리나라는 물산업이 1조 원이 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의 물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로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물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시죠. 정부는 왜 물도 못 팔게 규제를 했을까? 그런 규제, 한번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정부가 규제만 걷어내도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지고 도처에 성공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죠. 국회의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건수는 16대에는 1651건, 17대에는 5728건, 18대에는 11191건, 19대에는 15,444건, 20대, 바로 직전이죠.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는 무려 21,594건이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는 불과 6개월 만에 6,303건에 이르는 폭발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의 산업계 단체와 연구기관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1,705건이 통과되어서 가결률이 28.3%에 이르는 데 비해서 미국은 221건이 통과되어서 3.3%, 영국은 36건이 통과되어서 20.4%, 일본은 84건이 통과되어서 39.9%의 가결률을 보였죠. 우리나라의 법률은 발의 건수나 실제 입법 건수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규제 법안인 거 아시죠?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규제가 산더미처럼 생겨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규제가 다 개인의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좋은 품질의 규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이 서리거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2020년 3월 24일 KBS의 국회 감시 프로젝트 K의 보도를 보면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 한 건당 평균 9분만 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12,533건이나 되는데 이를 심사할 소위의 개최 시간은 1,847분 16초에 불과했다는 거죠. 물론 단순한 자구수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글쎄 이런 당혹감이 있죠.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더딘 국가를 다녀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 살고 있을까? 교통도 엉망이고 전봇대도 위험천만이고 무엇보다 뒤죽박죽 규칙 때문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복잡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경찰에 걸리면 돈을 주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규제가 있으나 마나죠. 이상한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은 금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도 익숙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색한 규제와 같이 사는 게 생활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규제, 바로 우리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는 남태평양,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나 떨어진 섬의 무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죠. 갈라파고스 거북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규제는 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처럼 보편적인 생태계와는 구분되는 아주 특정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규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만들어진 규제는 개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 규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치거나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제 관리에 성공한 나라, 규제를 잘 규제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상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일수록 규제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에 더욱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 개선 속도는 느리다고 얘기들 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규제 부담이 세계 87이라고 하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글로벌 혁신 지수에 보면 2020년에는 5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가도 2018년 37개 회원국 중 끝에서 5번째였습니다. 국가경쟁력 13위, 무역규모 8위, 국내 총생산 12위의 수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죠.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정부의 불편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한 기업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의 창의성을 고무시키고 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글쎄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규제가 여전히 참 많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규제 개선에 참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